안녕하세요. 14주차 시간이고요. 미용안전위생학, 이번 시간에는 소독과 멸균 그리고 응급처치에 대한 내용을 1학기 마지막 수업으로 마치게 될 것 같고요. 그 공지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간고사 레포트와 그리고 기말고사 예상 문제 힌트로 그 LMS에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 날 기말고사 잘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문제, 예상 문제를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특히 유념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험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객관식 그리고 주관식 문제가 나오는데 객관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주관식을 조금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시험 시간에 당황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상 문제 드렸던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는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뭐 다음 사항에 틀린 것은, 뭐 옳지 않은 것은을 맞는 것은 이렇게 바꿔서 출제가 될 수는 있는데 거의 많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제가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레포트 역시도 저희가 그 성적을 평가하는 그 성적 평가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제출을 레포트를 해주시면 제가 그거를 참작해서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온라인으로 끝까지 만날 수밖에 없어서 아쉽습니다. 14주 수업 마지막, 1학기 마지막 수업이 되겠죠. 14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소독과 멸균 그리고 응급처치 볼 건데요. 첫 번째 소독 그리고 멸균 그리고 응급처치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소독과 멸균에 대한 그 정의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소독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손소독, 아니면 가구 소독, 아니면 의복, 아니면 어떤 기구들을 소독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학문적으로 소독의 정의를 보면요. 병원 미생물을 파괴시켜서 감염력이나 증식력을 없애는 것을 우리 소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멸균 같은 경우는요. 모든 미생물을 아예 박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뭐 유해균이든 무해균이든 어쨌거나 그냥 박멸을 하는 거죠. 모든 미생물들을. 그리고 방부 같은 경우는요. 병원 미생물의 발육과 그 작용을 제거해서요. 정지시키거나 또 부패나 발효를 방지하는 것을 우리는 방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을 보시면 소독이 뭐고 방부가 뭐고 그 다음에 멸균이 어떤 거구나 하는 게 아마 머릿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가장 강력한 소독이고 그리고 어떤 게 조금 약한가, 지금 좀 전에도 그 정의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멸균이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이 소독, 그 다음이 방부가 되겠죠. 교재 보시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한 6, 7가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생물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영양소가 있어야 미생물이 자랄 수 있겠죠. 온도가 너무 춥거나 너무 뜨겁거나 하면 미생물은 생존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적절한 습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적당한 pH 밸런스가 맞춰진다면 미생물은 생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본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제거를 한다라면 미생물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PPT 네 번째 장을 보면요. 소독의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소독의 방법에는요. 이화학적인 소독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화학적 소독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이화학적 소독 방법에는 건열 멸균법이 있고요. 그리고 스별 멸균법, 그 다음에 무가열, 가열하지 않는 멸균법,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이화학적 소독법에는요.
건열,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화학적 소독법 중에서도 건열 멸균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불꽃 소독이라고도 하고요. 화염 멸균법인데요. 20초 이상 접촉을 하고요. 금속류나 유리봉, 그러니까 불로 그 불꽃으로 소독을 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화염 멸균법이라고 합니다. 자, 금속류가 화염 멸균법을 통해서 소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유리봉, 그 다음에 백금 루프, 도자기류 이런 것들은 불꽃을 통해서 우리가 소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건열 멸균법이 있는데요. 건열 멸균기, 기기를 사용해서 170도에서 1시간 또는 2시간 동안 처리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기기류들 보면요. 주사침, 그리고 유리기구, 유지, 글리세린, 분말, 금속류, 자기류 이런 것들은 건열 멸균법을 통해서 우리가 소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습열 멸균법인데요. 습열 멸균법에는 자비소독법이 아주 많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100도씨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소독을 해주는 거죠. 주사기, 식기류, 의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는다거나 이런 방법들 있죠.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고압 증기 멸균법이 있는데요. 고압 증기 멸균기를 사용해서 멸균, 즉 소독을 하는 방법입니다. 아포 형성균의 멸균에는 최적화된 방법이 바로 고압 증기 멸균법인데요. 이 아포 형성균이라는 것은 생존 환경이 나빠지면 홀씨를 만드는 세균이에요. 되셨죠? 그리고 저온, 좀 전에 고압을 했고요. 저온 멸균법이 있는데요. 아마 멸균 우유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놔둬도 상하지 않는, 왜냐하면 멸균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고온에 하지 않고요. 저온에서 합니다. 63도씨에서 한 30분 정도 하게 되고요. 결핵균, 소유상균, 살모넬라균, 즉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세균, 멸균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멸균법으로 유통증기 멸균법이 있는데요. 코크 멸균기를 이용하게 되고요. 100도씨의 유통증기, 증기를 이용해서 30분에서 60분간 가열하는 방법이고요. 고압 증기 멸균 방법이 약간 부적절하다, 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될 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요. 초고온 순간적인 멸균법이라는 거죠. 굉장히 고온에서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멸균을 하는 방법이고요. 135도에서 2초간 멸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게요. 무가열 멸균 방법인데요. 가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을 통해서 멸균을 하는 거거나 또는 초음파, 파장을 이용해서 멸균을 하거나 희석시키거나 세균 여과를 한다거나 이러한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자외선 멸균법을 보면요. 우리가 수술실이나 무균실, 제약실, 음식점의 컵 이런 것들을 소독할 때 우리 멸균할 때 자외선 멸균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초음파는요. 어떤 그 원리에 의해서 멸균을 하게 되냐면요. 강력한 교반 작용으로 충체를 파괴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이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 교반작용이라는 것, 교반작용으로 충체를, 그 벌레를, 미생물들을 파괴시킨다는 건데요. 이 교반작용은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표면에 물을 머금고 있어서 부풀어 오르는 왜 우리가 커피를 만들 때 핸드드립 할 때요. 커피 가루를 놓고 뜨거운 물을 붓게 되잖아요. 부으면 몽글몽글 거품이 생기게 돼요. 부풀어 오르죠. 이러한 방법으로 멸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교반 작용을 통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8800Hz 음파 정도, 요 정도라고 해도 우리가 살균력이 있는데요. 더 강력하게 살균을 하겠다고 하면 파장을 높여주는 방법이 있겠죠.
파장을 높여주는 방법 중에서 2만 헤르츠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살균력을 가지고 있는 초음파가 됩니다. 그리고 희석법이 있는데요. 오염물질을 희석해서요. 병원 미생물을 그런 무리, 군집 이런 것들을 분리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균 발육을 지연시켜줘서 서서히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세균 여과법이 있는데요. 여과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세공을 갖는 필터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약품이나 열 사용이 불가한 경우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세균 여과법입니다. 그 외에도 한랭, 그 다음에 무균 조작법, 전류, 방사선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멸균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요. 이화학적 소독 방법을 봤고요. 이제 이화학이 아닌 화학적 소독, 그러니까 어떤 액상, 액체를 통해서 우리가 소독을 하는 방법을 말하게 됩니다. 그 예로는 석탄산, 그 다음에 메틸, 에틸 알코올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크레졸, 과산화수소, 승호, 생석회, 비누, 머큐로크론 아니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화학적 소독에 포함이 되는데요. 3%가 포함된 석탄산은요. 3% 수용액입니다. 환자의 오염, 의류, 용기, 오물, 실험대 등을 소독할 때 사용하게 되고요. 소독약의 살균력을 만약에 비교를 하게 되면요. 석탄산에 비해서 소독력이 2배 정도 강한 것이 크레졸이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탄산의 장점 한번 볼게요. 석탄산은요. 살균력이 우선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유기물에도 소독력이 약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요. 이렇게 화학적인 소독 방법, 화학적인 멸균 방법은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게 피부 점막을 자극하고요. 금속 부식성이 있을 수 있고요. 냄새와 독성이 강한 이런 석탄산의 예를 우리가 참고해서 화학적 소독 방법을 사용할 때는 꼭 규칙을 지켜야 되고 그 용액의 농도도 확실하게 지켜야 안전하게 우리가 소독을 하고 그리고 이런 위험에 노출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피부나 기구 소독에 적당한 알코올,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때요? 손소독할 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메틸알코올은 75% 정도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에틸알코올은 70% 정도를 포함해서 알코올로 소독하게 되고요. 무포자균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포자라는 거는 뭐냐면요. 포자는 버섯이나 곰팡이 같은 균류의 무성생식 홀씨라고 합니다. 그 모양은 씨가 단단한 막에 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포자라고 했는데 무성생식의 홀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무성생식이라는 것은요. 무성생식 성이 없다는 거죠. 그 생물의 암수 배우자의 융합이 없이 이루어지는 생식 체계고요. 개체가 갈라지거나 또는 싹이 나거나 땅속 줄기에서 나와 2개 이상의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단세포 생물이나 아니면 식물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이런 경우 그러니까 암수의 융합 없이 개체 수가 증가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 무성생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소독 방법으로는요. 무포자균의 효과가 있다. 포자가 없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소독의 방법이 됩니다. 또 손, 오물, 객담을 소독하는 방법으로요. 석탄산보다 2배 소독력의 크레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석탄산 말씀드릴 때요. 크레졸 3% 그렇게 희석을 하는 겁니다.
100% 크레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레졸 3% 수용액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과산화수소를 3% 포함한 수용액으로 상처나 구내염, 인두염, 상처 소독 등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과산화수소죠. 목이 건조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승홍이 있는데 0.1%가 포함된 수용액이고요. 피부 소독, 금속 부식성에 강한 편입니다. 그 다음이 생석회인데요. 생석회는 결핵균, 아포 형성균 이외, 균의 유효, 변소 소독, 하수, 토사물 소독에 적당한 소독 방법입니다. 또 역성 비누인데요. 0.01에서 0.1%가 포함된 수용액이고요. 무독, 무해, 무미, 무자극성이어서 식품을 소독할 때 적당합니다. 자, 머큐로크롬은요 2% 정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피부 또는 점막의 상처를 소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약용비누 같은 경우는 뭐 손소독, 피부를 세척하거나 아니면 소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화학적 소독 방법이 됩니다. 자, 살균 작용에 따른 소독제의 종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PPT로는 7번째 장이 됩니다. 산화작용을 통해서 살균을 할 수 있는데요. 염소 유도체, 과산화수소, 과망간산 칼륨, 오존 등이 됩니다. 균체 단백 응고 작용으로 석탄산, 알코올, 크레졸, 승홍 등이 있고요. 가수분해 작용에 의해서 살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로는 강산, 강알칼리, 열탕수 등이 있습니다. 균체 외 효소 불활성화 작용을 시켜주는 소독제 종류로는 석탄산, 그 다음에 알코올이 있습니다. 식염, 설탕, 알코올 등의 소독제는요, 탈수작용을 통해서 살균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균체 내염의 형성작용을 통한 소독제 종류로는 중금속염이 있습니다. 균체막의 삼투성 변화작용으로 소독할 수 있는, 살균할 수 있는 소독제로는 석탄산, 중금속염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작용으로 석탄산, 알코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독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요, 대상별 소독 방법으로 어떠한 내가 의복을 소독할 때 또는 내 손을 아니면 기구를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소독하면 좋은지에 대한 소독 방법 분류입니다. 첫 번째로 의류, 그 다음에 침구류, 모직, 섬유, 이런 섬유류 제품들은요, 일광 소독을 하거나 증기 또는 자비 소독, 석탄산, 크레졸, 포르말린수 등으로 우리가 소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을 하거나 자비 소독을 하거나 석탄산, 크레졸, 생석회 등으로는 대소변, 토사물, 배설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독할 수 있습니다. 초자기, 도자기, 그 다음에 목죽 제품 이런 것들은 석탄산, 크레졸, 승홍, 증기 또는 자비 소독, 식기구, 왕구, 금속기구. 그런데요, 이 금속기구가 승홍은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혁 제품, 고무 제품, 종이류, 모피, 상아, 철기 등은요, 석탄산, 크레졸, 포르말린 등으로 소독할 수 있고요. 시체는 입관 전에는요, 석탄산, 크레졸, 승홍, 알코올 이런 것들로 소독을 해서 관에 넣어요. 관에 넣고 나면 석회로 메꾸게 됩니다. 손을 소독하실 때는요, 석탄산, 역성비누, 약용비누 등을 사용할 수 있고요. 병실에는 특히나 병균이나 미생물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병실을 소독할 때는 석탄산, 크레졸 등이 적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소, 하수구, 쓰레기통 등은 석탄산, 크레졸, 포르말린, 생석회 등으로 우리가 소독을 할 수 있습니다. 소독 방법, 특히 그 대상별로 소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기억을 몇 가지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수업을 다 듣고 나서 풀게 되시는
서술형 문제와 퀴즈는 지금 그 PPT 세 번째 장의 소독력의 강도 좀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미생물 생존에 필요한 기본 요소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학적 소독 방법의 종류, 그 다음에 화학적 소독의 방법의 종류,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기말고사에서는 소독과 멸균 부분의 파트는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 풀게 되시는 그 서술형과 OX 퀴즈로 대체해서 이 범위는 그 시험 범위에, 그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는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볼 것은요. 오늘 수업은 사실은 그 레포트를 대체하는 중간고사 그 수업 시간이 중간고사를 대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보는 시간인데 중간고사가 레포트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수업은 조금 짧게는 가겠지만 왜냐하면 레포트에 대한 부분이 수업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것은 응급처치예요. 우리가 응급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살다 보면. 사실은 의식이 있는 그런 환자,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은 응급처치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렵거나 두려운 일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의식이 없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난감해하거나 두렵거나 뭐를 어떻게 순서대로 해야 되는지 정리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 시간은 사실은 학문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응용을 하고 우리가 커먼센스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식이 있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어느 부분이 불편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환자가 있을 수 있고, 의식은 있으나 얘기를 못할 정도의 그런 많은 그런 그 고통을 느끼는 그런 환자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아예 무의식, 의식이 없는 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별로 우리가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PPT로는 9번째 그 페이지가 됩니다. 응급 상황에 대한 안전관리입니다. 응급처치의 목적이 뭘까요? 왜 우리 골드타임이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되게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응급처치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요. 의료기관에서 올 때까지 그 환자를 돌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고통이 더 커지지 않게, 고통이 좀 줄어들게, 그래서 의료기관에 가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빠른 처치를 통해서, 물론 우리가 의료진도 아니고 그렇긴 하더라도 이 응급 처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질병 또는 그런 고통에 노출된 환자들이 더 악화되는 것을 우리가 방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처치의 목적에 대해서는 좀 기억해 두시면 그 문제풀이를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1단계, 자, 응급처치 1단계를 보면요. 이 응급 상황이 과연 얼마큼 위급한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가 없는데 그냥 내 느낌대로 필 가는 대로 느끼는 대로 이렇게 막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응급처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것을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인 당연히 119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구급차가 온다거나 의료진들이 오기 전까지는 적절하게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사진에, PPT 사진에 보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어쨌거나 의식이 있으신 분으로 지금 사진상으로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차가 화재에 뭐 그을음이 생기고 불꽃이 이르고 화재가 일어난 차예요. 자, 맨 처음에 내가 저 사람이 위급한지 아닌지를 인지할 수 있는 요소가 있죠.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어이쿠 지나가다가 어이쿠, 왜냐면 뒤에 있거나 옆에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은 사실은 안 보이잖아요. 앞에 있는 경우에는 아마 시각이 제일 먼저가 될 텐데 옆이나 뒤에 있을 때는 청각이 제일 먼저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고 쳐다보게 되죠. 뒤를 보거나 앞을 보거나 쳐다보게 됩니다. 시각적으로 우리가 위급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뭔가 불이 났나? 어디서 이렇게 냄새가 나지? 타는 냄새가 나는데 하고 후각적으로 인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급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3가지 요소가 있고요. 우리가 위급 상황을 봤을 때는 이 현장이 좀 안전한가? 빨리 저 사람을 차에서 꺼내야 되는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차에 사람은 있는지, 넘어진 건지, 그죠?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는지, 현장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요. 차 안에는 몇 명의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그게 위급처치, 응급처치의 첫 번째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 나 혼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와줄 사람들이 있는지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응급처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나 혼자서 해야 돼서 뭐 예를 들어 익수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뛰어든다. 응급처치를 해서 구조를 하기 위해서 뛰어든다. 이런 것들을 만약에 상상을 해보신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인지를 제대로 못한 걸까요? 그래서 왜 물에 빠졌을 때 구하려다가 같이 위험에 처하고 아니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들 우리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 환자가 몇 명인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그리고 현장은 안전한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고 응급처치에 대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가 응급처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은 모두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면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도와는 주고 싶은데,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도와는 주고 싶은데 난 수영을 전혀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내가 확신이 없을 때 어때요? 제일 먼저 119나 응급의료기관에 전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내가 확신을 떠나서 내가 도와줄 수가 없겠어 라고 그 응급처치 자체를 포기하게 되더라도 전화는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응급처치, 응급구조의 첫 번째는 전화를 해서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뒷부분에 나오게 될 겁니다. 전화를 해서 휴대폰으로 그 영상 있잖아요. 영상통화를 통해서 뇌졸중 응급구조에 성공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구조에 대한, 그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이,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였어도 영상통화로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응급처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응급의료기관에 연락을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전화를 이렇게 했어요. 전화하고 나서 수칙이 있어요. 당황하지 않고요. 먼저 응급기관에 전화를 하면 어디 응급실입니다. 어느 병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선 필수적인 정보를 줘야 됩니다. 여기는 어디이고, 예를 들면 이제 길이라고 하면요. 여기는 무슨 대로이고, 아니면 여기는 무슨 동에 어느 건물에 어떤 사람이 하고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는 지나가다가 위험한 사람을, 위급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누구입니다.
라고 밝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난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정말 위급한 사람을 도와줘야 될 때 도와주지 못하고 장난 전화에 그래서 그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신상을 알리고요. 그리고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안 떠오를 정도로 당황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전화 상담원이 물어보는 질문에 천천히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박또박. 그리고 전화 상담원이 전화를 끊을 때까지 전화를 먼저 끊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화를 통해서 위치를 파악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걸고 난 후에는 다시 돌아와서 내가 처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처치를 계속 하고요. 처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의료진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응급처치의 그 4단계 수칙이 됩니다. 자, 위급 상황의 대처를 할 때는요, 당연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치를 하면 좋고요. 단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어떤 사람이 높지 않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했어요. 그래서 목을 다쳤거나 아니면 등을 다쳤거나 했는데 무리하게 이 사람을 들어 올린다. 내가 이 사람을 처치를 해주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함부로 넘어진 사람의 몸을 일으키거나 그 일으키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이제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너무 과한 그러한 응급처치를 통해서 2차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의료진이 올 때까지 그 사람을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이 척추나 이런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응급처치를 잘못해서 2차 손상이 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들 중에서 보면요. 쇼크가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쇼크라는 거는요, 혈액순환이 갑자기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신체 기능이 멈추게 되고요. 이제 축 처지고 이렇게 되죠. 이런 상태를 우리 쇼크라고 하는데요. 그 종류에는 정신적인 쇼크가 있고 그 다음에 신체적인 쇼크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건 당연히 깜짝 놀래거나 무서워 내지는 기절을 하거나 졸도하거나 실신 하는 경우를 우리는 정신적 충격에 의한 쇼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데 머리를 다쳤어 아니면 팔을 다쳤어 그래서 외상에 의해서 피가 이쪽으로만 막 흐르게 되는 거죠. 막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피가 이런 경우에 혈류가 잘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쇼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에 의해 혈류 공급이 안 됨으로써 발생하는 쇼크를 우리는 신체적 충격에 의한 쇼크라고 말을 합니다. 그 원인으로 보면 대출혈, 심한 화상, 탄환상, 익수, 그 밖에 가슴이나 머리 손상 등에 의해서 오게 됩니다. 쇼크라는 것은요. 쇼크가 오게 되면요. 피부가 당연히 창백해지고 호흡은 빨라지고요. 메스껍기도 하고 당연히 피가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맥박은 약해지게 됩니다. 자, 우선요. 쇼크가 일어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기관인 뇌 있죠. 뇌의 심장이 그 혈류가 잘 흐르지가 않게 돼요. 그리고 뇌 다음에 또 중요한 데가 어딜까요? 심장이죠. 심장 역시도 혈류 공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머리나 가슴 부상 때문에 생기는 쇼크일 경우 아니면 다리 부상 때문에 생기는 쇼크 이 두 가지 쇼크의 경우 처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머리나 가슴이 다쳐서 생기는 쇼크 같은 경우는 상체 거양을 시켜주고요. 다리 때문에 생기는 쇼크 같은 경우는 하체 거양을 시켜줍니다. 거양이라는 건 이제 들어 올린다는 얘기인데요. 상체 거양 같은 경우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호흡이 편리하도록 혈액순환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이고요. 심장과 뇌로 흐르는 피의 양을 많게 해주는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요. 하체 거양 같은 경우는요. 다리 쪽에 우리가 이렇게 이불이나 아니면 베개나 이런 것들을 살짝 높여줘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이게 이제 바닥이라고 하면 이걸 이 정도 높여야 되는데 이렇게 다리를 올리면
너무 불편하겠죠. 그래서 너무 높게 올리면 복압, 왜 우리가 누워서도 이렇게 다리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배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높게 들지 않게 해서 호흡, 그러니까 복부에 긴장을 주지 않으니까 호흡이 좀 편안해지게 되겠죠. 복부에 긴장을 주게 되면 호흡이 힘들어지니까요. 그래서 20에서 30cm 정도만 올려주게 됩니다.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이 없는 환자, 그리고 의식이 있는 환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의식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자세를 좀 편안하게 내가 어디가 불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자세로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됩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기도 개방. 기도가 막히면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요. 편안한 자세로, 그러니까 숨을 잘 쉴 수 있는 자세, 회복 자세, 저렇게 옆으로 누워서 심장이 눌러지지 않게, 그래서 호흡이 편하도록 해주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회복 자세, 그러니까 숨을 쉬기 좋은 자세로 취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림을 함께 보실게요. 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부상자의 다리를 똑바로 펴줍니다. 그리고 구조자에게 가까운 팔을 편안하게 위로 향하게 하고요. 위로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손바닥이 하늘을 보도록 위로 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반대편 팔을요. 가슴을 가로질러 잡아당겨서 손등이 구조자에게 가까운 쪽에 볼에 닿게 합니다. 이걸 이렇게 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등팔 쪽으로 이렇게 팔이 이렇게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볼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누울 거니까요. 자, 세 번째로 보면요. 다른 손으로 무릎을 세워주고요. 발바닥이 땅에 닿도록, 그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발바닥은 땅에 닿도록 하고요. 구조자 쪽으로 무릎을 당겨줍니다. 그래서 당겨줄 때 이 볼에 있는 손이 떨어지면, 왜냐면 이 팔이요, 이 옆에 그냥 이렇게 붙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야지 편한데, 왜냐면 땅에 힘이 분산이 되니까요. 근데 내 몸에 딱 붙게 되면 어때요? 내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 팔의 무게 때문에. 그래서 볼에 있는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주의사항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로 보면요. 잡아당긴 다리와 그 다리의 무릎과 엉덩이가 직각이 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을 때는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숨쉬기가 어려운데 옆으로, 그래서 왜 토할 때도요. 옆으로 이렇게 얼굴을 돌려주죠. 그래서 기도가 하늘을 향하게 되면 딱 막혀서 밖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옆으로 토한 물질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고개를 옆으로 해주거든요. 지금 그러한 그림이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로 취해줬을 때 기도 개방이 되고 호흡을 좀 좋게 해서 응급 구조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또 이제 환자가 만약에 체온이 너무 떨어져 버리게 되면 어떨까요? 그것 역시도 저체온으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환자의 몸이 식게 되면 충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온을 유지시켜 주게 됩니다. 체온을 유지시켜 주려면 우선 담요 같은 걸 덮을 수 있겠죠. 담요, 땅에 누워있기 때문에 땅도 담요를 깔아주고, 그리고 위에도 이불을 덮어주죠. 그런데 이런 이불이 없게 되면요, 옷 있죠. 옷이나 아니면 주변에 신문지, 종이, 박스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로 체온을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혹시라도 뜨거운 물병이나 데운 돌 같은 걸 내가 만들 수가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체온을 또 유지시켜 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돌이나 너무 뜨거운 물병은 화상을 또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헝겊 같은 거 아니면 주변에 종이 같은 걸로 좀 감싸서 따뜻함 정도만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고요. 또 일사병, 열사병, 이건 열을 너무 신체가 받아서 생긴 그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당연히 따뜻한 돌이나 뜨거운 물병, 담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시원하게 해주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잖아요. 사고를 통해서 굉장히 열이 발산이 되고요. 수분을 굉장히 손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료를
공급을 해주게 되는데요. 음료를 공급할 수 있는 환자, 할 수 없는 환자가 있죠. 당연히 의식이 없고 또 의식이 희미하고 또 수술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음료를 공급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음료를 공급할 수 있는 환자의 종류는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일사병이나 열사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그 열 때문에 수분 손실이 많아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음료를 우리가 수분을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환자, 일사나 열사병 환자들은 우리가 음료, 물 이런 것들을 제공해줘야 응급처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존을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걸 우리 생존사슬 5단계